새는 나뭇가지를 믿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고 앉아 있다. 우리도 자신을 믿어야만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몇 번이고 나뭇가지가 부서져도 날개짓만 제대로 한다면 다시 날아오를 수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수없이 부서지는 현실 앞에서 끝끝내 포기하지 않은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안녕하세요. 여행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방성현 작가의 당신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 입니다. 출판사는 디벤와이드입니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분법적인 해석을 넘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련 앞에서 삶이 멈춰버린 것 같다고 느끼지만 이 책은 묻습니다. 정말 멈춘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음 날개짓을 준비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말이죠. 저는 책을 읽으면서 소개하고 싶은 부분마다 북마커 스티커를 붙이는데요. 이 책을 덮고 나서 보니 생각보다 많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마음에 오래 남는 문장들이 자주 등장하는 책이었습니다. 삶을 바꾸는 거창한 비법 대신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용기, 비교 대신 내 삶의 속도를 지키는 법을 차분하게 짚어줍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지친 당신을 일으켜줄 오늘의 여행을 시작해 볼게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가장 후회하는 것. 일주일 뒤에 죽는다면 지금 뭘 가장 후회하겠는가? 죽음 앞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후회는 늘 하지 못한 일이다. 가깝다는 이유로 하지 못한 말, 겁부터 먹고 시작하지 못한 일, 미뤄둔 선택 등 삶을 돌이켜보면 언제나 바쁘다는 이유로 놓친 순간들이 떠오른다. 그때 조금만 시간을 냈더라면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돌아보면 나는 대체로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왔다. 중요한 순간에는 늘 마음이 가는 쪽을 택했고 내 선택에 나름의 책임을 다하려 애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 앞에 설 때면 언제나 충분했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몰려온다. 인생은 유한하기에 소중하다.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돈을 벌려 하는 것도, 반대로 일을 포기하더라도 가족 곁에 머물려는 것도 결국 이 시간 제한 때문이다. 인간은 길어야 100년 남짓한 인생을 살아가며 매일 선택의 갈림길에 선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단순한 진실을 망각한 채 삶이 무한하게 이어지는 것처럼 시간을 사용한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말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수없이 망설인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 아니야. 이 말들 속에는 현실이 아니라 자기 검열이 만든 보이지 않는 한계선이 숨어 있다. 그렇게 지금을 미루다 보면 그 자리에는 후회라는 흔적만 남는다. 만약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딱 한 달밖에 없다면 지금 이 선택을 계속 하겠는가?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을 가장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만드는 리셋 버튼이다.
당장 인생이 딱 한 달 남았다고 상상해보면 억지로 유지하던 인간관계, 형식적인 목표, 의미 없는 경쟁심 같은 고민은 속절없이 힘을 잃는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면 비로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모양이 또렷해진다. 하고 싶었지만 겁이 나서 미뤘던 일, 밝은 표정 뒤로 참았던 말 또한 강렬한 아쉬움으로 떠오른다. 그 순간만큼은 두려움보다 아쉬움이 앞선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떠올리는 찰나에야 우리는 비로소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직면한다. 우리는 종종 나중에라는 단어에 현재를 저당 잡힌 채 살아간다. 여유가 생기면, 돈을 좀 더 모으면, 조금 더 준비되면, 그렇게 시작을 미루는 사이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간다. 언젠가는 완벽하게 준비를 마치고 기가 막힌 타이밍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날은 절대 찾아오지 않는다. 지금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인생도 바뀌지 않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저서 명상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루하루를 완성된 인생처럼 살아라. 그날이 마지막이라고 해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겠다는 다짐이 쌓여 결국 한 해를 움직이고 인생의 궤적을 옳은 곳으로 이끈다. 어쩌면 10년 후의 성공은 당신이 오늘 아침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모든 날을 마지막처럼 살 수는 없다. 그렇게 살면 금방 지쳐 쓰러질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잠시 멈추는 습관이 필요하다. 하루 전체를 바꾸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단 5분만 속도를 늦추는 시간이면 충분하다. 핸드폰을 내려두고 고요한 창밖을 바라보거나 잠시 눈을 감은 채 숨소리에 집중해 보는 것.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순간을 살아가면서도 살고 있다는 감각 없이 멍하니 하루를 보낸다. 짧은 정지 속에서 잠시 멈추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지금 이 삶이 끝을 향한 유한한 시간임을 실감하며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 하루를 단순히 버티는 시간으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기억에 남을 삶으로 채울 것인가는 당신에게 달렸다. 선택은 지금도 가능하다. 어쩌면 삶이 우리에게 준 가장 지혜로운 선물은 죽음을 인식하는 능력일지도 모른다. 오늘 숨 쉬고 있다면 그 하루는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절망의 끝에서 찾은 인생 역정 공식. 인생은 때때로 아무런 전조 없이 무너진다. 잘 나가던 일이 갑자기 틀어지고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상을 덮치며 세상이 나를 시험하는 듯한 시기가 온다. 하나의 문제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겹치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 왜 하필 나인가를 묻지만 냉정하게 말해 그런 질문으로는 상황을 바꿀 수 없다. 오히려 이 상황을 어떻게 견디고 넘어설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해답은 바깥이 아닌 내 안에 있다. 내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쓰러지셨고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조용히 나를 불러 조금만 늦었으면 돌아가실 뻔했다라고 말했다. 한 명뿐인 누나는 임신 중이었고 어머니는 말없이 병원 복도에 앉아 계셨다.
각종 동의서를 정신없이 작성하고 밖으로 나오니 그제야 현실이 체감됐다. 하지만 멍하니 있을 시간은 없었다. 보호자 대기실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펼쳤다.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나는 평소처럼 영상을 만들었다. 당장 가족이 쓰러졌는데 일이라니. 누군가에겐 납득하기 힘든 행동일지 모른다. 하지만 내겐 선택지는 없었다. 지금 처한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병원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나는 절박했고 그 절박함은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몸을 움직이게 했다. 그날 올린 영상과 함께 남긴 글은 내 인생에서 가장 쓰기 어려웠던 글이었다. 감정을 삼키고 문장을 고치고 10번도 넘게 처음부터 다시 읽었다. 그렇게 완성한 글과 영상은 지금도 내 삶을 바꾼 전환점으로 남아있다. 그날 나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웠다. 위기는 사람을 멈추게도 하지만 동시에 인생을 바꾸는 기회를 숨기고 있다는 것. 사람들은 종종 완벽한 타이밍이 오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없다. 모든 게 순조로울 땐 변화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 진짜 변화는 언제나 무너지는 순간에 시작된다. 두려움, 눈물, 고통이 하나로 번복되어 생겨난 절박함은 지금과는 다른 선택으로 나를 이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외상후 성장이라고 부른다. 인간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한 회복력과 성장을 보인다. 마치 근육이 미세한 파열을 통해 더 두꺼워지고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도 깨짐을 통해 더 단단해진다. 2년이 지난 지금 내 인생은 그때의 내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달라졌다. 무엇보다 그날의 경험은 내 안에 쉽게 꺾이지 않는 내면의 근력을 남겼다. 이제 나는 안다. 무너지는 순간이야말로 성장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무너지는 시점이 있다. 그때 누군가는 쓰러지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난다. 그 차이는 실력이 아니라 중심이 어디 있느냐의 차이다. 외부에 기대는 사람은 환경이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리고 내부의 중심을 세워놓은 사람은 겉을 둘러싼 환경이 무너져도 몇 번이고 다시 중심을 찾는다. 새는 나뭇가지를 믿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고 앉아있다. 우리도 자기 자신을 믿어야만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몇 번이고 나뭇가지가 부서져도 날개짓만 제대로 한다면 다시 날아오를 수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수없이 부서지는 현실 앞에서 끝끝내 포기하지 않은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내면의 무기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원망하거나 과거를 되짚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다. 나는 이 현실을 넘어설 준비가 되었는가?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계획, 돈, 여유, 전부 없어도 괜찮다. 다만 정말 절실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라.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절반은 도달한 것이다. 간절함에는 불가능을 뚫는 힘이 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내가 끝까지 희망을 붙잡는 한 내 안의 날개는 절대 힘을 잃지 않는다.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이 상황을 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시작으로 볼 것인가? 외부는 통제할 수 없지만 내 선택과 태도는 지금도 바꿀 수 있다.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진짜 위기는 현실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믿지 못할 때 시작된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괜찮다. 누가 응원해주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삶의 중심이 되어줄 것이다. 당신은 무너지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수없이 떨어져도 결국 다시 날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니 당신이 딛고 서 있는 나뭇가지를 믿지 말고 당신의 날개를 믿어라. 그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시련도 넘어설 수 있다. 올바른 선택이 있다는 착각. 이기적 유전자와 해리포터 중 뭐가 더 나은 책일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가 가진 사고의 틀이 얼마나 정답 중심에 갇혀 있는지를 보여준다. 어릴 적부터 채점지를 기준 삼아 살아온 우린 어느새 삶에서도 정답을 구하기 시작했다. 더 좋은 학교, 더 안정적인 직업, 더 빠른 성공. 마치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처럼 삶의 선택지 중에서도 정답이 있을 거라 믿는다. 하지만 정작 인생에는 채점 기준도 정답지도 없다. 일본을 길게 여행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실리콘밸리 개발자, 국외 국어를 구사하는 법조인의 아들, 다국적 기업의 디자이너까지 모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일본 여성이었다. 그녀는 도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으로 매주 오사카의 게스트하우스를 찾았다. 왕복 교통비만 7만 원에 달했지만 그 일상을 계속 반복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언젠가 오사카에서 살아보고 싶으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도 효율적인 계획도 아니었다. 그저 지금 하고 싶은 일이었다. 솔직히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 돈이면 더 의미 있는 곳에 쓸 수 있을 텐데. 매주 같은 곳을 오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건 내 기준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삶을 자신의 속도와 기준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방식과는 달랐지만 그녀에게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게스트하우스를 떠나기 전날 그녀의 말이 지금도 선명하다. 인생은 책 같아. 너무 빨리 읽으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나는 늘 빠르게 더 멀리 가야 한다는 조급함에 쫓겨 살았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만이 중요했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느끼고 경험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만 남았을 뿐 기억은 없었고 성취는 있었지만 만족은 없었다. 정답만 쫓아가느라 정작 삶의 의미를 놓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좋은 것의 기준을 남에게서 배웠다. 부모가 좋다고 하는 것, 선생님이 추천하는 것, 사회가 인정하는 것. 그런 기준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새 우리가 내리는 판단의 척도가 되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사회적 규범의 내면화라고 한다. 우리는 사회가 만든 기준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진짜 내게 맞는지 묻지도 않은 채 따라간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살다 보면 내 삶이 점점 흐려진다는 것이다. 마치 남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게 뿌옇고 초점이 맞지 않는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업, 요즘 대세. 이런 말은 그저 평균값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절대적 기준으로 받아들이며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닌 사회가 정해준 인생을 살아간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걸어온 길에는 나만의 이유가 없었다. 그저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정답이라고 하니까 따라갔을 뿐이다. 그래서 조금만 길이 어긋나면 불안했고 속도가 느려지면 조급했다. 내 발로 걷고 있지만 내 길은 아니었던 셈이다. 많은 이들이 인생을 바꾸기 위해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멘토를 찾아다닌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를 아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보와 조언이라도 현재 나의 상황과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더 많은 정답을 찾을 게 아니라 자신이 내리는 선택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정답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따라온 정답들을 내 시선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 이 선택은 정말 나에게 맞는 선택인가? 내가 원해서 한 선택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좋다 해서 따라한 선택인가? 불편할 수 있지만 진짜 내 삶을 찾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질문들이다. 삶은 책과 같아서 천천히 읽고 곱씹을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난다. 단순히 페이지를 넘겼다고 해서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같은 문장을 읽고도 누군가는 흘려보내고 누군가는 삶을 바꿀 통찰을 얻는다. 마찬가지로 같은 경험을 해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당신이 그 경험에서 찾은 주관적인 의미다. 인생에 정답은 없다. 정답이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게 된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 나를 설레게 하는지, 왜 이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 과정을 생략한 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남의 인생을 연기하는데 그치고 만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자문하자. 나는 왜 이 삶을 택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망설여진다면 남의 정답을 쫓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하게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당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세상 그 누구도 대신 써줄 수 없다. 오직 당신만이 쓸 수 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 인생은 10%의 사건과 90%의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찰스 R. 스윈돌. 사람들은 매일 비슷한 하루를 보낸다. 같은 출근길, 비슷한 업무, 익숙한 얼굴들. 그런데도 이상하게 어떤 날은 모든 게 괜찮고 또 어떤 날은 이유 없이 세상이 버겁게 느껴진다. 감정의 흐름이 예측 불가능하게 출렁일 때 누구든 이를 단순한 기분 탓으로 넘기곤 한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명확한 심리적 원리가 존재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 항상성이라고 부른다.
사람마다 익숙하게 유지되는 감정의 평균값이 있으며 우리의 감정은 무의식적으로 그 기준선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지닌다. 쉽게 말해 누군가는 불안에 익숙하고 누군가는 차분함에 익숙하다. 문제는 이 기준선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보자. 똑같이 바쁜 하루를 보낸 두 사람이 있다. 각자 집으로 돌아와 한 사람은 오늘도 무사히 해냈다며 안도하고 또 다른 사람은 왜 이것밖에 못했을까? 라며 자책에 빠진다. 같은 상황, 다른 감정. 그 차이는 그날의 기분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각자가 가진 감정의 기준선에서 비롯된다. 부정적 감정에 길들여진 사람은 작은 일에도 회의감을 느끼고 긍정적 기준에 익숙한 사람은 같은 조건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한다. 기분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익숙한 감정 패턴을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기준을 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음 세 가지는 감정 기준선을 알아차리고 그 기준을 재설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팁이다. 첫째, 감정 점검 루틴을 만들어라. 지금 내 기분은 어떤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 간단한 질문을 던져보자. 이 짧은 질문은 감정을 무의식에 맡기지 않고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첫걸음이다.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감정을 기록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에 덜 휘둘리고 자기 통제력도 높다고 한다. 하루에 10분, 감정을 읽는 습관만으로도 충분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둘째, 감정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 습관을 들여라. 사람들은 흔히 기분이 나쁜 이유를 외부 탓으로 돌린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기분이 상했다는 식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따로 있다. 왜 나는 그 말에 그렇게 반응했을까이다. 감정은 자극 그 자체보다 그 자극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해석의 주도권을 외부에 맡기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피해자가 된다. 하지만 질문의 방향을 내면으로 바꾸는 순간 감정을 설계할 수 있는 위치로 다시 돌아온다. 셋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흘려보내는 연습을 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려 할수록 심리적 저항은 더 커진다. 기분이 가라앉을 때 반드시 긍정적인 상태로 전환하려 애쓸 필요는 없다. UC 버클리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제하는 사람보다 감정을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스트레스 복구 능력이 2배 이상 높다고 한다. 억누르기보다 흘려보내는 태도가 오히려 회복을 앞당긴다. 좋은 하루를 만든다는 건 완벽한 하루를 만든다는 뜻이 아니다. 기분은 날씨처럼 바뀌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만이 방향을 잃지 않는다. 기분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그 흐름에 휘둘려 삶 전체의 방향까지 놓치는 것이다. 감정을 인식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그날의 컨디션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따라 하루를 보낸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같은 하루 안에서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불행은 선택할 수 있다. 힘든 상황을 앞두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진실 하나가 숨어 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을 불행으로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이 문장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순간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누구나 고통을 겪으며 살아간다. 업무 스트레스, 인간관계, 갈등, 건강 문제 등 형태는 달라도 고통은 일상의 일부다. 하지만 똑같은 고통 앞에서 어떤 사람은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성장한다. 누군가는 그 고통을 견디며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또 누군가는 이를 양분 삼아 더 단단한 사람이 된다. 이는 고통이 불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다. 한번 질문해보자. 고통이 전혀 없는 삶은 과연 행복할까? 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주어지며 장애물 하나 없이 편안하게 흘러가는 인생. 정말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만족스러울지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평온조차 무료해지고 결국은 지루함이 일상을 잠식한다. 긍정적인 경험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그 자극에 무뎌지고 결국에는 행복감조차 느끼지 못하게 된다. 가슴 뛰게 했던 새 옷도 몇 주 후에는 그저 그런 옷이 되고 월급 인상의 기쁨도 2달 뒤면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다. 행복은 고통이 없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다. 오히려 고통을 견디고 난 뒤에 찾아오는 잠깐의 평온이 진짜 행복이다. 노력 끝에 얻은 휴식이 더 달콤하고 모든 걸 감내하고 얻은 성취가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중요한 사실은 스스로 선택한 고통일수록 우리를 2배로 성장시킨다는 점이다. 마라톤을 완주한 뒤 마시는 물 한 컵. 낯선 도시를 하루 종일 걷고 난 후 침대에 눕는 순간의 안도감. 그 강력한 감정은 단순한 휴식에서 오는 만족감이 아닌 노력과 인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자기 효능감이다. 바로 그 감각이 다음 고통에서도 우리를 또 한 번 시도하게 만든다. 이렇듯 고통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다. 그것은 순간의 기쁨을 넘어 우리의 삶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성장의 뿌리다. 그릿의 저자 앤젤라 더크워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오랜 시간 반복되는 실패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노력과 열정을 유지하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핵심 역량이라고 강조한다. 근육을 키우려면 통증을 견뎌야 하고 목표를 이루려면 지루한 반복을 견뎌야 한다. 성장은 불편함을 감내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이다. 즉, 고통을 성장의 재료로 해석하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자.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번이 넘는 실패를 경험했다. 하지만 그는 그 실패를 좌절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전구를 만들 수 없는 1000가지 방법을 알아냈을 뿐이라며 모든 실패를 방법의 발견이라 정의했다. 만약 그가 단 한 번의 시도로 성공했다면 전구는 위대한 발명이 아니라 단순한 우연에 불과했을 것이다. 하지만 수없이 시도하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선 끝에 얻어낸 성취였기에 그것은 역사적 발명으로 남았다. 에디슨의 예처럼 반복되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장의 재료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한계로 받아들이고 멈추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것을 통과 의례로 해석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결국
우리의 삶을 나누는 건 실패의 유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저자 빅터 플랭클은 말한다.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태도의 자유만큼은 빼앗을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삶은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펼쳐진다. 불공평한 현실, 반복되는 시련,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침잠.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그것을 불행이라고 해석하는 순간 삶은 버거워진다. 그러나 그것을 성장의 과정이라 바라보는 순간 고통은 우리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끌어올리는 사다리가 된다. 만약 지금 당신이 어떤 고통의 한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실패에서가 아니다.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한 사람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일 수 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어떤 의미로 만들지는 온전히 당신의 몫이다. 그러니 이 4가지만 기억하라. 첫째, 고통 없는 삶은 절대 행복하지 않다. 둘째, 스스로 선택한 고통은 반드시 나를 성장시킨다. 셋째, 쉽게 얻은 성취는 쉽게 잊히지만 오랜 노력 위의 성취는 평생을 이끈다. 넷째,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불행으로 해석할지 성장으로 삼을지는 나의 선택이다. 삶의 일부인 고통을 부정하지 마라. 불행은 태도의 문제다. 지금 당신의 선택이 앞으로의 당신을 만든다.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행복을 더욱 깊이 음미하는 법을 배운다. 그 고통을 양분 삼아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신이 겪은 아픔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당신의 행복은 얼마인가요? 얼마가 있어야 인생이 행복할까? 돈이 많을수록 인생은 행복하다. 나는 이 말을 하나의 진리처럼 믿었다. 치킨 한 마리를 시키기 전에 배달앱에 나온 모든 브랜드의 할인 쿠폰 금액을 비교했고 친구들이 밥을 먹고 들어가자면 매번 가족 식사가 있다며 둘러댔다. 그 시절의 나에게는 말 그대로 돈이 전부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통장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모였을 때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다. 돈은 행복의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1978년 미국 노스웨스턴대의 심리학자 필립 브릭먼 교수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그들은 복권 당첨자와 교통사고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행복도 변화를 추적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복권 당첨자는 당첨 직후엔 5점 만점 중 4점이라는 매우 높은 행복도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평균 3.33점으로 떨어졌다. 반면 사고로 장애를 입은 이들은 초기 행복도가 2.96점으로 낮았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며 3.48점으로 회복되었다. 이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준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든 적응한다. 처음에는 큰 행운이나 불행처럼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각자 고유한 행복 기준선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단기적으로는 강한 만족을 주지만 그 상태에 익숙해지면 다시 새로운 결핍을 느끼기 시작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쾌락 적응이라 부른다. 월급이 오르면 당장은 기쁘지만 몇 달 후에는 그 기쁨이 사라진다. 새 차를 사면 며칠은 설레지만 곧 당연한 일이 된다. 외부의 자극에 기대는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반쪽짜리 행복인 것이다. 결국 행복은 무엇을 가졌는지보다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의 기준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다시 세워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다. 단기적인 기쁨이 아닌 꾸준히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오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된다. 매일 아침에 마시는 모닝커피 한 잔, 저녁을 먹으며 보는 영화 한 편, 가볍게 공원에 산책하는 것처럼 일상에서 반복되며 쌓이는 감정적 안정이야말로 우리가 동경하는 거대한 성취보다 훨씬 더 지속적인 행복감을 준다. 그럼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행복을 설계할 수 있을까? 첫째, 비교 기준을 외부에서 내부로 옮겨야 한다. 누군가를 앞질렀는지를 따지기보다 어제보다 나아졌는지를 묻는 습관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만족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다음 목표를 향해 가면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놓친다. 현재의 만족 없이는 아무리 큰 성취조차도 일시적 기쁨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번아웃을 자주 겪는 사람일수록 이를 무시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셋째, 작은 성취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하루에 딱 한 줄만 써보자. 퇴근 후에 헬스장을 들렀다. 오늘은 커피 대신 물을 마셨다 등 작은 기록만으로도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 또한 기록이 쌓일수록 앞으로의 행동에 추가적인 동기부여가 된다. 가만히 있는다고 행복이 제 발로 찾아오진 않는다. 동시에 일정한 기준 이상의 성취를 이루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매일의 선택과 관찰, 그리고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기준을 통해 만들어지는 설계 가능한 감정이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지금보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언제나 존재한다. 돈의 액수로 계산할 때는 절대 닿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만족도,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나면 비로소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삶의 기준이 바뀌는 순간, 당신의 일상도 분명 바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한 뒤 느끼는 성취감이든 평범한 일상에서의 여유든, 우리가 찾는 진짜 행복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삶을 제대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만의 기준으로 숨겨진 행복을 설계하라. 그것이 억만금을 줘도 채울 수 없는 행복의 독을 가득 채우는 방법이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요즘 삶이 마음처럼 풀리지 않아 자꾸 스스로를 평가하게 된다면 책을 통해 마음이 좀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책방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세요.